김준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교수님. 아이고 참 새해 두 번째 주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 또 성적 매기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예, 뭐 성적 매기느냐 고생했고 뭐 마무리 잘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그 상대 평가는 좀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열심히 성의를 다한 학생들이 있는데 꼭 그 서열을 매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끊어야 되고 말이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B하고 C 또 A와 B 사이의 학생들이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글쎄 저도 그 상대 평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성적을 줄 때 그 A 등급과 B 등급이 이제 겹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은 다 A 등급을 참 줬으면 좋겠는데 그 상대 평가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다른 등급을 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기업체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을 맞게 사실은 양심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잘한 학생들은 A등급 줄 수 있고, 또 좀 모자란 학생들은 C등급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학문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기업체들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을 서열화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가 결국은 이제 교육 안으로 투영이 되는 그런 이제 슬픈 현실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이제 줄서기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서로를 불신하는 이제 사회로 변하는 거죠. 상대 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 절대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고 저한테 저 성적 2의 제기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은 장학금 못 받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이고 참. 뭐 저 박사님도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평가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이 교수들한테 참 그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한 학기 내내 열심히 강의하고 또 이런 그 결과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참 그 학생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렇게 전해져 올 때 저한테도 문자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 성실하게 답변을 다 해주고 있기는 하나 그럴 때만 되면 제일 좀 힘들고 가슴이 아프죠. 아이고 학생들이 당사자인데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없애자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뭐 저나 교수님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같이 가서 연대하고 지지하고 그럴 텐데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러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발언도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즘 들어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체 그 공동체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함께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모습들. 저희 한신대학 같은 경우는 그 오랜 민주주의와 또 통일운동에 기여했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모습들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희 대학이 지난 이제 2018년 가을에 총학생회장을 선발을 못했어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단독 후보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투표를 이제 안 한 거죠. 저희 대학 이제 그 학생들 그 자치규약에 의하면 이제 50%의 투표율이 있어야만이 총학생회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 투표를 안 한 거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민주대학 한신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간다. 예.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교 80년 이래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을 선발하지 못한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저 굉장히 그 가슴이 좀 아팠고 학생들한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결국 새 학기 시작하면 총학생회장을 다시 이제 뽑아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다른 대학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결국은 이런 그 일들, 대학에서, 바로 이제 자신들의 대표를 뽑지 않는 이런 대학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결국은 우리가 기득권층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경제적 어려움이다 뭐다 하면서 역으로 이 스펙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이 집안이 좋은 학생들 혹은 뭐 그 집안 좋은 걸로 인해서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운 학생들, 또 이제 학벌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만을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런 그 현상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발전되어져 가야 될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들은 역시 빨리 학벌을 갖다 서열화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뭐 최근에 아주 쓴소리는 아니나 애정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개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육 정책의 제일 큰 문제,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송정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교육 수혜자 대상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학부모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가 다 서울대학을 가고 군대고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실제 자기 자녀들이 다 스카이를 가거나 아니면 학벌 서열화하는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 안으로 자기 애들을 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교육하는 거 우린 다 필요 없다.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더 발전시키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게 하는 것이 그 혁신교육의 핵심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 공부할 시간 줄어든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강남 3구 지역에 그 지역에다가 혁신 고등학교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막 그 교육청에 와서 항의하고 복도에 들어눕고 교육감한테 이렇게 항의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이게 정말 세계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올바른 일입니까? 그런데 오로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참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그 창의지성 교육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학부모들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촛불 정신을 믿고 새로운 개혁을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힘을 믿고 과감한 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못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적폐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그런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지금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향후 민주주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정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역사에서 평가를 받겠습니까? 잘못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개혁. 그러니까 지금 상대평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평가가 얼마나 많은 해악이 존재합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교육부가 나서서 대기업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왜 교육에 자본이 투여가 되고 왜 재벌의 입김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것은 철저하게 학생들과 교육 주체 세력들, 예. 바로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모든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들도 이제 과감하게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살짝 흥분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나가려고 했는데. 예. 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교육부 장관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글쎄 이게 지금 목요일자에 나가는 방송인데. 오늘 참 슬픈 날이기도 하죠. 왜 제가 슬프다고 생각했냐면은 예천군 의회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심석희 선수 성폭행 문제 이거와 더불어서 청와대에서도 비서관 인사를 냈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약간의 어떤 평가 문제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계속해서 언론인들이 그냥 사표 내고 바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었는데 이 정부도 또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차마 뭐라 말하기가 힘든 그 괴로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슬프게 느꼈던 것은 저희들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수원 살고 수원도 이제 서울에서 보면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더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공을 닦았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참 씁쓸한 그런 그 생각을 잠시 하게 됐었죠. 자, 하여튼 오늘 본래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가 버렸네요. 그죠? 제가 원래 오늘 방송하려고 했던 내용은 예천군 의회의 의원들이 음주퇴를 하고 엄청난 거짓말도 하고 국제적 망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 그런 금주령을 어기면 사형을 시켰던 그 영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형이요? 사형을 시켰어요? 아예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어이구야, 그렇게까지. 남대문, 지금 숭례문이죠. 숭례문 앞에서 한양도성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목을 베어버리고, 긴 장대에다 목을 꽂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했죠. 이제 술 먹고 부리는 추태들, 또, 백성들은 가난에 힘들어서 살고 있는데, 고급 술을 빚어가지고 흥청망청 먹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했던 영조의 모습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주 지나도 예천군 의회는 연속돼서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이야기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문제 때문입니다. 정말 어린 학생을 그것이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내가 볼 때는 한 여인이, 또 젊은 여인이, 자신이 코치로부터 4년간 성폭행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조세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도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전에, 지난 올림픽 이전에 4년 전부터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성폭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폭행하고, 그러니까 육체적 폭행과 또 육체적인 성폭행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정말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아니 근데 대체 그런 짓을 할 때는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성적지상주의, 때려서라도 사람 뭐 일으켜야 돼, 뭐 그런 그 1등을 해야 된다, 금메달을 따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가 네. 이게 축제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비록 이제 진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를 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땀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낸 결과들을 기뻐하는 것이 원래 스포츠 정신인데 예. 우리는 오로지 1등 지상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그 전반적인 스포츠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그 퇴행하게 만든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예. 또 이와 같이 그 어린 여성 선수들을 여인들을 성폭행하게 만든 거죠. 제가 아까 그 인터넷 들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농구 국가대표였던 박찬숙 선수, 예, 예, 예. 그 박찬숙 선수가 12년 전에 예. 그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군요. 예. 남자 감독들의 여성 그 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을 계속 눈 감는다면 굉장히 큰일이 있을 것이다. 예.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사실 10년 전이면 옛날에도 비일비재했겠죠. 예. 비일비재했죠. 제가 지금도 아까도 이제 차 안에서 우리 심석희 선수 문제를 몇몇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개탄을 했는데 네. 예전에 그 여자 배구 선수들 예. 감독들이 예. 밤마다 불러가지고 그 감독한테 이렇게 마사지하게 하고 연극 연출가였던 이윤택 씨가 예. 이윤택 뭐 씨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네요. 네. 이윤택이 그 배우들 불러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런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이야기들도 예. 실제로 예전에 나왔었고 그래서 감독이 제명당했던 것도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그런 그 박찬수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벌써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로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 선수들을 희생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림픽 뭐 이런 경기할 때 예. 금메달 몇 개에서 몇 등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예. 무슨 금메달 저 하나가 네. 동메달 100개보다 더 위여서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걸 합니까? 이거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지금 정말 그 2010년대 넘어서 2020년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금메달 하나 1등, 2등 이렇게 나가는 이런 천박한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린 선수들이 남자 선수, 여자 선수를 막론하고 그 감독님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상스러운 욕을 먹거나 물론 이제 많이 없어졌고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부 소수의 지도자들이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축구 선수, 배구 선수, 야구 선수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합숙을 했어요. 합숙, 그렇죠. 합숙소가 있었어요. 예. 예.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합숙소가 필요합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무슨 합숙소가 필요하겠어요.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공부를 안 시키고 오로지 운동만 시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네.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 강간들,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 여성들이 죽음으로써 예. 그것을 이제 고발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내 가해자들을 그렇죠. 예. 어떠한 죄도 이렇게 주지 않는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례 중에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 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강진에 유배가 있을 때, 그 강진 앞이 고금도예요. 지금은 이제 다 연결이 됐어요. 예. 강진의 마량에서 예. 다리를 건너면 이제 고금도로 연결이 되고, 고금도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완도로 연결되는 이런 다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고금도는 하나의 섬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고금도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다산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이제 조사를 이제 해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문집에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오늘날 구미인데, 당시에는 이제 인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인동. 예, 인동. 그래서 이제 장씨 중에 인동장씨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인동장씨의 그 인동이 오늘날 이제 구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장현경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현경이라는 분이, 여헌 장현광이라는 분의 이제 후손이에요. 이 여헌 장현광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일대 남인들의 사상적인 이제 지존 같은 분, 그러니까, 엄청난 대학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여헌 장현광의 이제 후손이 이제 장현경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예. 이 장현경이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국상 중이었는데, 이제 그 인동부사의 초청을 받아갖고 관아에 갔더니, 그 인동부사 이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회갑이라고 기생들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장현경이, 아니, 국상 중에 술 마시고 잔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이제 호통을 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동부사였던 이갑회가, 여기가 이제 장현광의 후손이고, 그 영남 지역에서는 유림의 어떤 그 대부였기 때문에, 차마 이제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거기서 대들 수 없었지만 앙심을 이제 품게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현경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정조가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의정이었던 심한지가 이 내의원 소속의 약원 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조를 치료했던 그 의사였었어요. 근데 이 심한지에 이제 인척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 시민이 이제 독약을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조가 죽게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현경이 이제 자기 친척들하고 함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약간 좀 소문이 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갑회가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 그 회갑잔치 때 장현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던 거에 앙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갑회가 거꾸로 이걸 역모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정에 보고해서 예. 장현경이 소위 말해서 정부와 대항하려고 하다가 자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그 수령청장하던 정순왕후가 이게 이제 조작 사건인 건 뻔히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모 사건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장현경의 아내하고 13살 먹은 딸 1명, 5살 먹은 딸 1명, 그리고 1살 지난 아들을 관노로 만들어서 고금도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13살 먹은 딸이 너무나 미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 13살짜리 딸이. 예. 그래서 13살짜리 딸이 조금 나이가 먹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고금도에 있는 군졸들이 계속해서 큰 딸을 갖다가 겁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놈이 겁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겁탈을 했던 거죠. 5살짜리 딸은 이제 어리니까 그대로 뒀고 그 어머님들 겁탈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딸한테 만약에 네가 우리들한테 몸을 바치지 않으면은 네 어머니하고 어린 동생들 괴롭혀서 죽여버리겠다고 아이고. 계속 협박을 하면서 예. 장현경의 큰딸들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현경 큰딸이 15살에 유배를 갔다가 고금도로 22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이제 겁탈을 당하면서 성노예로 살았던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바닷가로 가서 자결을 한 거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예.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듣고 팍 쫓아간 겁니다. 쫓아갔다가 그 어머니가 바다에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제 유배 왔을 때 5살이었던 딸이 이제 거기도 이제 4살 정도로 큰 거죠. 9년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이 딸도 같이 자살하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너는 살아남아서 네 어린 남동생을 지켜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딸이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이제 강진뿐만이 아니라 그 고금도 바로 앞이 이제 강진이니까 고금도에 소문이 났고 강진도 소문이 나서 전라 감영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강진 현감한테 고금도가 당시 강진현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진 현감한테 너 그 고금도에 있는 그 군사들 잘못 관리한 거다. 그러니 너한테 죄를 주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예. 했는데 강진 현감이었던 이건식이라는 그 현감이 이제 강진 감영에서 나온 비장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완전히 조작을 했고 군졸들이 실제 그 딸을 전혀 겁탈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겁탈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모녀가 그냥 관노로 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한 것뿐이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이건 살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을 철저하게 뇌물에 의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조사해서 잘못된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 딸과 어머니를 능욕했던 군돌들 아무도 피해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까지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 홍대호라고 하는 암행어사가 순조정까지 내려왔는데 쭉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라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마 그 홍대호도 분명히 예. 뇌물을 받았을 겁니다. 예.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없는 여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성폭행하고 죽여놓고 그리고 그 죽음을 철저하게 덮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우리 지금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장자연을 힘들게 했던, 장자연을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장자연 사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과거에 200년 전에 했던 이 사건이 심석희 선수의 사건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200년 전에는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그 장씨 여인들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력을 갖고 똑같은 힘을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겨우겨우 다산이라고 하는 당시 유배자가 남긴 기록 그 하나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장자연 씨의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면은 조선시대로부터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지금 뭐 이게 해결 안 되면 200년 전에 시대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또 게다가 우리가 촛불을 든 이후인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반드시 규명되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김석지 선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란 점, 예. 네. 확실하게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